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동양 철학 편입니다. 유학 편에 들어가기 전에 동양 철학의 일반적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의 통치 이념이자 사회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가 유학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전쟁과 분열 그리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백가쟁명 시대라고 합니다. 공자, 맹자, 순자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그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백가쟁명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법가를 숭배한 진나라의 징시 황제는 유가의 정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사설을 모두 불태우고 유가를 공부하는 유생들을 안매장시키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를 분소갱유라고 합니다. 이때 유교의 가르침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실되고 맙니다. 진나라가 망한 뒤 한나라 때부터 유학은 다시 연구되기 시작하고 이후 당나라 때까지 유학은 크게 발달하지 못한 채 기껏해야 사라진 경전들을 복원하고 주석을 다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를 홍구학이라고 합니다. 유교 경전을 연구한 데에서 경학이라고도 부릅니다. 홍구학은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의 무제 기원전 159년에서 87년 유학을 국학으로 삼으면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크게 발달하지 못하지만 유학은 당나라에서도 국학의 지위를 누리며 송나라의 주자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한편 송나라 때도 여전히 지배적인 이념은 불교입니다. 유학자들은 유학의 부흥을 위해서 불교와 도교의 이론에 대항하는 세련된 이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즉 공자가 언급하지 않은 현상과 본질, 존재와 인식 따위에 관한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론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자는 공자, 맹자 유학의 본 모습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도교와 불교까지 접목시킨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유학자들이 유학의 부흥을 꿈꾸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정립된 학문을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주자의 성리학은 기존의 유교 사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해 철학적으로 심화시킨 학문입니다. 주자의 성리학은 기존의 유교 사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해 철학적으로 심화시킨 학문이다. 주자학은 원나라 이후로 관학,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대우를 받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려 말기에 안향과 백의정이 원나라로부터 들여와 조선시대의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송나라와 원나라에 걸쳐 유행한 성리학도 명나라 때부터 차츰 빛을 잃어갑니다. 주작이 강조하는 천리, 하늘이 정한 이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흐름이 사물의 이치를 중시하던 데서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이때 양명학이 등장합니다. 양명학은 성리학의 관념적 성격 폐쇄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농민들만 뿐만 아니라 도적과 유적, 떠돌아 다니며 재물을 빼앗는 도적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국가는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명나라는 만주족에게 정념당하면서 청나라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청나라학자들은 기존의 성리학이나 양명학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지나치게 인간의 도덕성 문제에만 매달려서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실의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의 실사구시 학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공안 이론을 배척하고 옛 문헌의 명확한 증거를 찾으려는 고증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철기나 비석 등에 새겨진 글을 연구하는 금석학이 발달하고 사고전서, 청나라 건륭제의 명으로 완성한 중국 최대의 총서를 비롯한 많은 서적들이 간행되었습니다. 청나라 학자들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경세 치용의 사상을 전개합니다. 유학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나라 때는 경악과 홍과, 송나라 때는 주작이 득세하며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중심이고 청나라 때는 유학에서 가장 나중에 등장한 고종학이 유행합니다. 유학은 중국 역사에서 교육 정책의 중심이자 윤리의 이론 체계입니다. 중국 유학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다시 세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것 같으면 한나라 때는 경학과 홍과, 송나라 때는 주작,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중국 유학에서 가장 나중에 등장한 고종학이 유행했습니다. 한나라 때는 경학과 홍과, 송나라 때는 주자학,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종학. 유학은 중국 역사에서 교육정책의 중심이자 윤리의 이론 체계였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유학의 학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까지 살았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쇠퇴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나라의 초창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의 중심에는 최고의 덕인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를 강조합니다. 그의 사상 중심에는 최고의 덕인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강조한다. 정치에 있어서는 위정자가 백성을 도덕과 예의로 교화하는 이상적인 통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의 언행과 사상은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논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자의 양력이었습니다. 최고의 덕은 인이다를 주장한 공자. 최고의 덕은 인이다. 공자. 첫 번째 이야기. 동아시아 인문주의 원형이 된 사상가. 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원형이 된 사상가다. 중국의 상고시대는 하은주라는 고대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를 3대라고 합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고대 왕조, 상고시대. 이를 3대라고 부릅니다. 주나라 말기, 주나라의 제후국인 노나라에서 태어난 공자,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 하은조 3대의 문화를 비교, 종합해서 새로운 인협체계를 세웁니다.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쇠퇴해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자 주나라의 예학, 예법과 음악 문화를 숭상한 공자는 주나라 초의 제도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황하 유역을 차지합니다. 주나라 천자의 집안 사람들이 천하를 나누어 다스리며 천자와 촌수가 가까운 집안이 중앙 가까이 자리를 잡습니다. 노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주나라 초기에는 부자, 형제, 친족 관계의 토대 위에 임금과 신하 관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효와 형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공자는 주나라 제도를 이상적인 정치 모델로 삼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나라의 귀족이나 관리가 익힌 교양과 덕성을 가르칩니다. 이 교양과 덕성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시와 이야기입니다. 시로 흥을 일으키고 예로 절도를 세우며 음악으로 조화를 이룬다. 공자는 시를 통해 인간 공통의 감정을 읽을 수 있으며 음악은 사람들의 감성을 순환시켜 조화로운 성품을 길러준다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시를 배우지 않는다면 벽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해지며 예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함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공부는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음악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주나라는 이미 중앙정부로서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여서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서로 힘을 겨룹니다. 이때가 춘추 시대 기원전 770년에서 430년 사이입니다. 공자는 주왕조의 규범이던 예를 회복한다면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를 내면화한 것이 인입니다.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아침에 온 세상의 질서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얼마나 간절한 구도의 신념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함께 가는 삶이 아름답다. 두 번째 논제는 함께 가는 삶이 아름답다. 공자는 사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를 인간이 도덕적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은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인 인을 회복한다면 올바른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랑, 석가모니 자비처럼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은 무엇일까요? 본래 인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으로서 열매 씨를 뜻합니다. 즉 앞으로 씨앗이 터져서 나무로 자라고 꽃이 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글자를 분석하면 사람인과 둘 이가 합쳐져서 친하다는 뜻이지만 공자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뜻으로 잘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논어에 나타나는 인의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인을 물으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이라고도 합니다. 인간다움의 바탕은 부모를 섬기는 효와 형제간의 우애라고 합니다. 또 인을 실현하기 위한 극기 복례를 강조하면서 이기심을 버리고 예를 따르는 것이 곧 인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주자는 인의 의미를 사회적 차원을 뛰어넘어 우주적 차원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인이란 마음의 덕이며 사랑의 이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자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이치를 말한 점입니다. 이치란 법치 또는 본질입니다. 공자가 개인과 사회 도덕의 바탕이 되는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사랑을 말한다면 주자는 세계 질서의 바탕이 되는 추상적인 관념과 정신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철학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주자는 유학을 철학으로 승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주자는 하늘의 본질이 나음, 봄, 기름, 여름, 거둠, 가을, 이름, 겨울, 즉 낳고 살리는 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부여받은 인간이 낳고 살리는 덕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자가 말하는 인은 예수의 사랑과 같은 맹목적,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은 조건적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조건적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차별적인 사랑이다. 공자는 참으로 오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덕한 사람을 인자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자한 사람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뭔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짖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감싸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말뿐인 사랑이나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을 실천해야 사회 질서가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을 실천하려면 공자는 기본적으로 효제 충신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 내면적 성실과 이웃 간의 신의를 말합니다. 부모는 나의 가장 가까운 생명의 근원이며 형제는 그 근원으로부터 같은 기운을 타고 남으로 가장 동질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충신은 대체 뭐겠습니까? 충도, 글자 그대로 마음의 중심, 즉 마음에서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에서 성실과 신뢰를 위주로 하는 것이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충이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충실한 것이라면 이 마음을 넓혀서 남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충실할 수 없다면 그것을 남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로부터 미뤄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미뤄 남에게 미친다. 내 마음같이 한다는 뜻에서서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법이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는 여기서 같을 여자에다 마음심이 있는 한문의 서자입니다. 내 마음과 같다는 뜻의 서입니다. 세 번째 논제는 북극성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북극성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가 세 번째 논제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내면적인 도덕성을 인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예라고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금방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당신의 예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인이 드러나는 예를 강조했습니다. 흔히 말하듯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신의 사욕을 극복해 진정한 예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극기 복례를 강조했습니다. 이 예로 다스리는 것을 예치 덕치라고 합니다. 이런 덕치의 출발은 우선 군주 자신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군주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는 군주를 비롯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명이라고 합니다. 공군 신씨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어른들이 흔히 학생이 학상다워야지라고 말하는데 사실 어른들도 어른답게 나이값을 한다면 사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벌이나 법률로 다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자는 도덕과 예의로서 교화해야 한다고 덕치 주장합니다. 형벌이 무서워 겉으로만 따른다면 사람들은 자꾸 뒤에서 딴소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형벌이나 법률이 아닌 도덕과 예의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군자다운 인격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따르며 도덕과 예의가 사회 규범이 됩니다. 덕치는 북극성이 가만히 있는데도 주변의 많은 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 덕치를 하면 백성들이 감화를 받아 형벌을 가지 않아도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덕치는 북극성이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많은 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 덕치를 하면 백성들이 감화를 받아 형벌을 가지 않아도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통치자는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는 분배가 얼마나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꿈꾸는 이상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신분적으로 평등해야 할 것이고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륜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대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동. 큰 도가 행해지면 전체 사회가 공정해져서 어진 이와 능력 있는 이를 선출해 관직을 맡게 하면 신의가 존중되고 친목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부모도 부모와 똑같이 생각하며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똑같이 생각한다. 노인은 여생을 편안히 마치게 되고 젊은이들은 각각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일하게 되며 어른이들은 곱고 바르게 자라게 되고 과부나 고아 불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편안히 보호를 받게 된다. 성년 남자는 다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하게 되고 여자는 합당한 남편이 있도록 해준다. 재물과 물건들이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집에다 감춰두는 일이 없으며 자기가 직접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권모술수 따위가 필요치 않게 되고 도둑이나 폭력이 없으며 집집마다 문을 닫는 일이 없다. 이러한 사를 가리켜 대동이라고 말한다.
또한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대동사회를 설명합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대동사회. 국가를 다스리고 가족을 이끄는 사람은 백성들이 가진 것이 적은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이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빈곤한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안정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들이 균등하면 빈곤은 없어지고 서로 화합하게 되면 빈곤이 없어지고 안정하면 기울어짐이 없어진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자는 인과 예를 통해 올바른 도덕을 확립하며 대동사회 건설은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통해서 올바른 도덕을 확립하려 하며 대동사회 건설은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철학 유학 중에서 공자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자가 태어난 주나라 말기를 춘추시대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공자의 원래 이름인 공구라는 데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사항, 답변사항. 춘추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춘추는 공자가 책을 지은 책 이름입니다. 춘추는 추나추동의 준말로 시간의 흐름, 즉 1년간을 뜻합니다. 춘추, 추나추동의 줄임말. 당시에는 주나라 제국들이 역사를 통치하는 말로 썼습니다. 예컨대 오나라와 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오월춘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춘추는 공자가 지은 책이 아닙니다.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역사책 춘추에 공자가 나름의 해석을 붙인 것입니다. 공자의 이름 공구에서 구는 언덕을 뜻합니다. 공구는 짱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머리가 언덕처럼 짱구에서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공자가 태어난 중국의 산동산 곡부에 있는 니구산의 이름을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공자의 아버지 숭량흘이 어머니 안시와 야합의 공자를 낳았는데 이 산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야합은 말 그대로 들판에서 사랑을 나눴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혼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뜻인지 분명치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공자의 인은 유학의 근본 원리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고 주자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사항. 공자에게 인은 극기 복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는 극기는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서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맹자도 축은지심, 남의 불행을 불쌍히 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본성을 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남을 불행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자와 맹자의 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자는 인을 사람다움, 훌륭한 인격의 아름다움을 뜻하는다면은 맹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드물게 사람과 동물의 관계까지 확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승하는 정명도나 주자와 같은 성리학자들은 인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회적 차원은 물론이고 우주적 차원에서 인을 인간과 자연을 합일시키는 매개적인 원리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명도는 우리로 하여금 만물과 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천지에 나 아닌 것이 없음을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천지에 나 아닌 것이 없음을 느끼는 마음이다. 천지에 나 아닌 것이 없음을 느끼는 마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정명도 스스로도 인을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공감하는 체험이 있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맥박을 눌러볼 때 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맥을 짚어보는 것을 진맥이라 하는데 직접 진맥을 해보면 따사로운 피의 흐름이 온몸을
하나로 연결해 살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의 흐름을 통해 온몸이 하나로 통합되듯이 인이라는 마음을 통해 만물이 나와 일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천지 만물을 자기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천지 만물을 자기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 천지 만물을 자기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을 인자라고 봤습니다. 질문사항.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공자에게 그토록 중요한 도란 무엇일까요? 도는 도가나 도교 사상의 핵심 개념이 아닌가요? 답변사항. 공자가 살던 시대는 가족, 사회, 국가의 도덕이 무너지던 때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혼란한 예를 회복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본래 종교의식으로 영혼 세계와 소통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예는 본래 종교의식이고 영혼 세계와 소통하는 절차를 예라고 했습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와 기복, 복을 비는 의식이던 예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바뀝니다. 그 당시의 핵심 문제는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것이었으니까요. 이 혼란을 바로 잡으려면 질서가 필요한데 공자는 그 질서에 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곧 도를 따르는 일은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공자의 도가 사회 질서를 의미한다면 도가의 도는 우주의 질서를 뜻합니다. 도가의 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도는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뜻이고 도가의 도는 우주의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뜻합니다. 도를 따르는 일은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질서가 필요한데 공자는 그 질서에 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도를 따르는 일은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공자였습니다.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덕은 인이라고 보았으며 동아시아 인문주의 원형이 된 사상가다. 그리고 함께 가는 삶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며 북극성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모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긴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공자 편이었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